춘원 이강수 작가의 장편소설 유정 5번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에서는 중졸이 나왔어. 내가 명함을 들여보냈더니 부관인 듯한 아라사 장교가 나와서 나를 의리의리한 응접실로 인도하였어. 얼마 있노라니 중년이 넘은 어떤 대장이 나오는데 군복에 칼끝만 느렸어. 이게 누구요? 하고 그 대장은 달려들어서 나를 껴안았어. 25년 만에 만나는 우리는 서로 알아본 것이요. 이윽고 나는 그의 부인과 자녀들도 만났어. 그들은 다 아라사 사람이요. 저녁이 끝난 뒤에 나는 아래 부인과 딸의 음악과 그림 구경과 기타의 관대를 받고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어. 경술련 당시 이야기도 나오고 A씨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래 신세 타령도 나오고 내 25년간의 생활 이야기도 나오고 소비에트 혁명 이야기도 나오고 하얼빈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네가 어려서 서로 사귀던 회고담도 나오고 이야기가 그칠 바를 몰랐어. 조선은 그립지 않은가? 하는 내 말에 캐알하던 알은 고개를 숙이고 취연한 빛을 보였어. 나는 알의 취연한 태도를 아마 고국을 그리워하는 것으로만 여겼어. 그래서 나는 그리 침음한 것을 보고 얼마나 고국이 그립겠나? 나는 고국을 떠난 지가 일주일도 안 되었건만 못 견디게 그리운데? 하고 동정하는 말을 하였어. 했더니 이 말 보시오. 그는 침음을 깨뜨리고 고개를 번쩍 들며 아니, 나는 고국이 조금도 그립지 아니하이.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은 자네 말을 듣고 고국이 그리운가 그리워할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 것일세.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는 고국이 그립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 그야 어려서 자라날 때 보던 강산이라든지 내 기억에 남은 아는 사람이라든지 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없지 아니하지만은 그것이 고국이 그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 밖에는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고국이 그리운 것을 찾을 길이 없네. 나도 지금 자네를 보고 또 자네 말을 듣고 오래 잊어버렸던 고국을 좀 그립다 하게 생각하려고 해보았지만은 도무지 나는 고국이 그립다는 생각이 나지 않네. 이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 몸소리치게 무서웠어. 나는 해외에 오래 표랑하는 사람은 을의 고국을 그리워할 것으로 믿고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은 고국을 사랑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려던 이 사람이 도무지 이처럼 고국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놀라울 정도를 지나서 괘씸하기 그지없었어. 나도 비록 조선을 떠난다고 영원히 버린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나론 죽기 전에는 아니 비록 죽더라도 잊어버리지 못할 고국을 잊어버린 아래 신사가 난측하고 원망스러웠어. 고국이 그립지가 않아? 하고 알에게 묻는데 어성에는 격분한 빛이 있었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 하지만 고국에 무슨 그리울 것이 있단 말인가? 그 빈대 끓는 오막소리가 그립단 말인가? 나무 한 개 없는 산이 그립단 말인가? 물보다도 모래가 많은 다 늙어 빠진 개천이 그립단 말인가? 그 무기력하고 가난한 식이 많고 싸우고 하는 그 백성을 그리워한단 말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그리워할 음악이 있단 말인가? 미술이 있단 말인가? 문학이 있단 말인가? 사상이 있단 말인가? 사모할 만한 인물이 있단 말인가? 날더러 고국에 무엇을 그리워하란 말인가?
나는 조국이 없는 사람일세. 내가 소비에트 군인으로 있으니 소비에트가 내 조국이겠지. 그러나 진심으로 내 조국이라는 생각은 나지 아니하네. 하고 저녁 먹을 때 약간 붉었던 아래 얼굴은 이상한 흥분으로 더욱 붉었지요. 알은 먹던 담배를 하나는 듯이 잿더리에 집어던지며 내가 하얼빈에 온 지가 이제 겨우 3, 4년밖에 안 되지만은 조선 사람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와서 달라는 것도 달라는 것이지만은 조선 사람이 또 어찌하였느니 하는 불명예한 말을 들을 때에는 나는 금시에 죽어버리고 싶단 말일세. 내게 가장 불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국이라는 기억과 조선 사람의 존재일세. 내가 만일 어느 나라의 독재자가 된다고 하면 나는 첫째로 조선인 입국 금지를 단행하려네. 만일 조선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약이 있다고 하면 나는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사먹고 싶어. 하고 알은 약간 흥분된 어조를 늦추었어. 나도 모스크바에 있다가 처음 원동에 나왔을 적에는 길을 다녀도 혹시 동포가 눈에 뜨이지나 아니하나 하고 찾았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동포를 만나면 반가이 손을 잡았지. 하지만 점점 그들은 오직 귀찮은 존재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일세. 인제는 조선 사람이라고만 하면 만나기가 무섭고 끔찍끔찍하고 진저리가 나는 걸 어떡하나. 자네 명함이 들어온 때에도 조선 사람인가 하고 가슴이 뜨끔했네. 하고 알은 웃지도 아니하오. 그의 얼굴에는, 군인다운 기운찬 얼굴에는 증오와 분노의 빛이 넘쳤어. 나도 자네 집에 환영받는 나그네는 아닐세 그려. 하고 나는 이 견디기 어려운 불쾌하고 무서운 공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담 삼아 한마디를 던지고 웃었어. 나는 알의 말이 과격함에 놀랐지만은 또 생각하면 알이 한 말 가운데는 들을 만한 이유도 없지 아니하오.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알을 괘씸하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버린다는 조선을 이해하여서 가슴이 아팠어. 그렇지만 이제 나 따위가 가슴을 아파한데야 무슨 소용이 있어. 조선에 남아 계신 형이나 알의 말을 참고 삼아 쓰시기 바라오. 어쨌거나 나는 알에게서 목적한 여행거를 얻었어. 알에게는 다만 나는 피곤한 몸을 좀 정향하고 싶다. 나는 내가 평소에 즐겨하는 바이칼 호반에서 눈과 얼음의 한 겨울을 지내고 싶다는 것을 여행의 이유로 삼았어. 알은 나의 초췌한 모양을 짐작하고 내 핑계를 그럴듯하게 아는 모양이었어. 그리고 나더러 이왕 정량하려거든 카프카 지방으로 가거라. 거기는 기후 풍경도 좋고 또 요양원의 설비도 있다는 것을 말하였어. 나도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기타의 여행기 등 속에서 이 지방에 관한 말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처지에는 그런 따뜻하고 경치 좋은 지방을 가릴 여유도 없고 또 그러한 지방보다도 눈과 얼음과 바람에 시베리아의 겨울이 합당한 듯하였어. 그러나 나는 알의 호의를 굳이 사양할 필요도 없었어. 그가 써주는 대로 소개장을 다 받아 넣었어. 그는 나를 처남 매부간이라고 소개해 주었어. 나는 모스크바 가는 다음 급행을 기다리는 사흘 동안 알의 집에 손이 되어서 알 부처의 친절한 대우를 받았소. 그 후에는 나는 알과 조선에 관한 토론을 한 일은 없지만은 알이 이름지어 말을 할 때는 조선을 잊었노라, 그리워할 것이 없노라 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조선을 못 잊고 또 조선을 여러 점으로 그리워하는 양을 보았소. 나는 그것으로서 만족하게 여겼소. 나는 금요일 오후 3시 모스크바 가는 급행으로 하얼빈을 떠났소. 역도에는 알과 알의 가족이 나와서 꽃과 과일과 여러 가지 선물로 나를 전송하였소. 알과 알의 가족은 나를 정말 형제의 이해로 대우하여 차가 떠나려 할 때 포옹과 키스로 작별하여 주었소. 이날은 퍽 따뜻하고 일기가 좋은 날이었소. 하늘에 구름 한 점, 땅에 바람 한 점 없이 마치 늦은 봄날과 같이 따뜻한 날이었소. 차는 떠났소. 판다는 등 안 판다는 등 말썽 많은 동죽로 지금은 북만 철로라고 하오. 국제열차에 몸을 의탁한 것이오. 송화강의 철교를 건너오. 아, 그리도 낯익은 송화강. 송화강이 왜 낯이 익소? 이 송화강은 불암산, 장백산의 근원을 발하여 강막한 북만주의 사람도 없는 벌판을 혼자 소리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내 신세와 같소. 이 북만주의 벌판을 만든 자가 송화강이지만은 나는 그만한 힘이 없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오. 이 광막한 북만의 벌판을 내 손으로 개척하여서 조선 사람의 낙원을 만들자 하고 뽐내어 볼까. 그것은 형이 하시오. 내 어린 것이 잘하거든 그놈에게나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시오. 동양의 국제적 괴물인 하얼빈 시가도 까맣게 안개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소. 그러나 그 시가를 싼 까만 기운이 국제적 풍운을 포장한 것이라고 할까요? 가도 가도 벌판, 서리 맞은 마른 풀바다, 실개천 하나도 없는 메마른 사막, 어디를 보아도 산 하나 없으니 하늘과 땅이 착 달라붙은 듯한 천지, 구름 한 점 없건만도 그 큰 태양 가지고도 미처 다 비추지 못하여 지평선 허를 그린 지평선 위에는 항상 황혼이 떠드는 듯한 세계. 이 속으로 내가 몸을 담은 열차는 서쪽으로 해가 가는 걸음을 따라서 달리고 있소. 열차가 달리는 바퀴소리도 반향할 곳이 없어 힘없는 한숨같이 쓰러지고 마오. 기쁨 가진 사람이 지루해서 못 견딜 이 풍경은 나같이 수신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공상의 말을 달리기에 합당한 곳이오. 이곳에도 산도 있고 냇물도 있고 산림도 있고 꽃도 피고 날짐승 길짐승이 날고 기던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던 것이 몇만 년 지나는 동안에 산은 낮아지고 골은 높아져서 마침내 이 꼴이 된 것인가 하오. 만일 큰 힘이 있어 이 광야를 파낸다 하면 물 흐르고 고기 놀던 강과 울고 웃던 생물이 살던 자치가 있을 것이오. 아, 이 모든 기억을 꽉 품고 죽은 듯이 잠잠한 광야에 내가 탄 차가 F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북만주 광야의 석양의 아름다움은 그 극도에 달한 것 같았소. 둥긋한 지평선 위에 거의 걸린 커다란 해. 아마 그 신비하고 장엄함이 내 경험으로는 이곳에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이글이글 그러면서도 둥글다는 채모를 변치 아니하는 그 지는 해. 게다가 먼 지평선으로부터 기어드는 항우는 인제는 대지를 거의 다 덮어버렸어. 마른 풀로 된 지면은 가뭇가뭇한 빛을 띠고 사막의 가는 모래를 머금은 지는 해의 광선을 반사하여서 대기는 짙은 자줏빛을 바탕으로 한 가지 각색의 명암을 가진 오색이 영롱한 도무지 내가 일찍 경험해보지 못한 색채의 세계를 이루었어. 아, 좋다. 그 속에 수은같이 빛나는 수없는 작고 큰 호수들의 빛. 그 속으로 날아오는 수없고 이름 모를 새들의 떼도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렸어. 거의 떠날 시간이 다 되어서 짐의 일부분은 미처 가지지도 못하고 뛰어내렸어. 반쯤 미친 것이오.
정거장 앞 조그마한 아라스타 사람의 여관에다가 짐을 맡겨버리고 나는 단장을 끌고 철도 선로를 뛰어 건너서 호수의 순빛 나는 곳을 찾아서 지양 없이 걸었소. 한 호수를 가서 보면 또 저편 호수가 더 아름다워 보이오. 원컨대 저 지는 해가 다 지기 전에 이 광야에 있는 호수를 다 돌아보고 싶소. 내가 호숫가에 섰을 때 그 거울같이 잔잔한 호수면에 비치는 내 그림자의 외로움이요. 그러나 아름다움이요. 그 호수는 영원한 우주의 신비를 품고 하늘이 오면 하늘을, 새가 오면 새를, 구름이 오면 구름을, 그리고 내가 오면 나를 비추지 아니하오. 나는 호수가 되고 싶소. 그러나 형, 나는 이 호수면에서 얼마나 정임의 얼굴을 찾았겠소.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동경의 병실에 누워있는 정임의 모양이 몽고 사막의 호수면에 비칠 리야 있겠소. 없겠지만은 나는 호수마다 정임의 그림자를 찾았소. 그러나 보이는 것은 외로운 내 그림자뿐이요. 가자, 끝없는 사막으로 한없이 가자. 가다가 내 기운이 지나는 자리에 나는 내 손으로 모래를 파고 그 속에 내 몸을 묻고 죽어버리자. 살아서 다시 볼 수 없는 정임의 이데아를 안고 이 깨끗한 광야에서 죽어버리자 하고 나는 지는 해를 향하고 한정없이 걸었소. 사막이 받았던 따뜻한 기운은 아직도 다 식지는 아니하였소. 사막에는 바람 한 점도 없소. 소리 하나도 없소. 발자국 밑에서 우는 마른 풀과 모래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뿐이요. 나는 허리를 지평선에 걸었소. 그 신비한 광선은 내 가슴으로부터 위에만을 비치고 있어. 문득 나는 해를 따라가는 별 2개를 보았소. 하나는 앞을 서고 하나는 뒤를 섰소. 앞의 별은 좀 크고 뒤의 별은 좀 작소. 이런 별들은 산 많은 나라, 다시 말하면 서쪽 지평선을 보기 어려운 나라에서만 생장한 나로서는 보지 못하던 별이요. 나는 그 별의 이름을 모르오. 2별이요. 해가 지평선에서 뚝 떨어지자 대기의 자줏빛은 남빛으로 변하였소. 오직 해가 금시 들어간 자리에만 주홍빛의 여광이 있을 뿐이요. 내 눈앞에서는 남빛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하였어. 앞에 보이는 호수만이 유난히 빛나오. 또 한때의 이름 모를 새들이 수면을 스치며 날 저문 것을 놀라는 듯이 어지러이 날아 지나가오. 그들은 소리도 아니하오. 날개치는 소리도 아니 들리오. 그것들은 사막의 황혼의 헛개비인 것 같소. 나는 자꾸 걷소. 해를 따르던 나는 2별을 따라서 자꾸 걷소. 별들은 진 해를 따라서 바삐 걷는 것도 같고 해면은 나를 어떤 나래로 끈 것도 같소. 아니 2별 중에 앞선 별이 한 번 반짝하고는 최후로 한 번 반짝하고는 지평선 밑에 숨어버리고 마오. 뒤에 남은 외별의 외로움이요. 나는 울고 싶었소. 그러나 나는 하나만 남은 작은 별, 외로운 작은 별을 따라서 더 빨리 걸음을 걸었소. 그 한 별마저 넘어가 버리면 나는 어찌하오. 내가 웬일이오. 나는 시인도 아니오. 예술가도 아니오. 나는 정으로 행동한 일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오. 그러나 형, 이때에 미친 것이 아니오. 내 가슴에는 무엇인지 모를 것을 딸을 요새 말로 이른바 동경으로 찼소. 아, 저 작은 별, 그것도 지평선에 닿았소. 아, 저 작은 별, 저것마저 넘어가면 나는 어찌하나. 인제는 어둡소. 광야의 항우는 명색뿐이요. 순식간이요. 해지자 신비하다고 할 만한 극히 짧은 동안에 아름다운 항운을 조금 보이고는 곧 칠과 같은 암흑이요. 호수의 물만이 어디서 은빛을 받았는지 뿌옇게 나만이 유일한 존재다, 나만이 유일한 빛이다 하는 듯이 인제는 수은빛이 아니라 남빛을 바라고 있을 뿐이요.
나는 그중 빛을 많이 받은 그중 환해 보이는 호수면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헤매었어. 그러나 내가 좀 더 맑은 호수면을 찾는 동안에 이 광야의 어둠은 더욱더욱 짙어지오. 나는 어떤 조그만 호숫가에 펄썩 앉았어. 내 앞에는 짙은 남빛의 수면에 조그만 거울만한 밝은 데가 있어. 마치 내 눈에서 무슨 빛이 나와서, 아마 정임을 그리워하는 빛이 나와서 그 수면에 반사하는 듯이. 나는 허겁지겁 그 빤한 수면을 들여다보았소. 혹시나 정임의 모양이 거기 나타나지나 아니할까 하고, 세상에는 그러한 기적도 있지 아니한가 하고. 물에는 정임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소. 이따금 정임의 눈도 어른거리고 코도 번뜩거리고 입도 번뜩거리는 것 같소. 그러나 그 수면은 점점 어두워가서 한영조차 더 희미해지오. 나는 호수면에 빤하던 한 조각조차 캄캄해지는 것을 보고 숨이 막힐 탐을 깨달으면서 고개를 들었소. 고개를 들려고 할 때 형이여, 이상한 일도 다 있어. 그 수면에 정임의 모양이, 얼굴만 아니라 그 몸 온통이, 그 어깨, 가슴, 팔, 다리까지도, 그 눈과 입까지도, 그 얼굴에 흰 것과 입술이 불그레한 것까지도 마치 환한 대낮에 실물을 대한 모양으로 소상하게 나타났어. 정임이! 하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물로 뛰어들려 하였어. 그러나 형, 그 순간에 정임의 모양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나는 이 어둠 속에 어디 정임이가 나를 따라온 것 같이 생각했어. 혹시나 정임이가 죽어서 그 몸은 동경의 대학병원에 벗어내어 던지고 혼이 빠져나와서 물에 비치었던 것이 아닐까. 나는 가슴이 울렁거림을 진정치 못하면서 호숫가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둠 속에 정임을 만져보려는 듯이, 어두워서 눈에 보지는 못하더라도 자꾸 헤매노라면 몸에 부딪히기라도 할 것 같아서 함부로 헤매었어. 그리고는 눈앞에 번뜩거리는 정임의 한영을 팔을 벌려서 안고 소리를 내어서 불렀소. 정임이! 정임이! 하고 나는 수없이 정임을 부르면서 헤매었어. 그러나 형, 이것도 죄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지요. 그러길래 광야에 아주 어둠이 덮이고 새까만 하늘의 별이 총총하게 나고는 영 정임의 헛그림자조차 아니 보이지요. 나는 죄를 피해서 정임을 떠나서 멀리 온 것이니 정임의 헛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것도 옳지 않지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혼자서 정임을 생각만 하는 것이야 무슨 죄될 것이 있을까요? 내가 정임을 말리나 떠나서 이렇게 헛그림자나 그리며 그리워하는 것이야 무슨 죄가 될까요? 설사 죄가 되기로서니 낸들 이것까지야 어찌하오. 내가 내 혼을 죽여버리기 전에야 내 힘으로 어찌하오. 설사 죄가 되어서 내가 지옥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로서니 그것을 어찌하오. 형, 이것도 말아야 옳은가요? 정임의 헛그림자까지도 끊어버려야 옳은가요? 이때요, 바로 이때요. 내 앞 수십 보나 될까? 캄캄한 밤이라 먼지 가까운지 분명히 알 순 없지만은 하는 곳에 남대없는 등불 하나가 나서 나는 깜짝 놀라서 우뚝 섰소. 이 무인지경, 이 밤중에 갑자기 보이는 등불, 그것은 마치 이 세상 같지 아니하였소. 저 등불이 어떤 등불일까? 그 등불이 몇 걸음 가까이 오니 그 등불 뒤에 사람의 다리가 보이오. 누구요? 하는 것은 귀에 익은 조선말이요. 어떻게 이 몽고의 광야에서 조선말을 들을까 하고 나는 등불을 처음 볼 때보다 더욱 놀랐어. 나는 지나가던 사람이요. 하고 나도 등불을 향하여 마주 걸어갔어. 그 사람은 등불을 들어서 내 얼굴을 비추어 보더니
당신 조선 사람이요? 하고 묻소. 네, 나는 조선 사람이요. 당신도 음성을 들으니 조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광야에 아님 밤중에 여기 계시단 말이오? 하고 나는 놀라는 표정 그대로 대답하였소. 나는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 오는 것도 있을 일이지만은 당신이야말로 이 아닌 밤중에 하고 육혈포를 집어넣고 손을 내밀었어 내게 악수를 구하오. 나는 반갑게 그의 손을 잡았소. 그러나 나는 죽을 지경에 어떻게 오셨단 말이오 하고 그가 내가 무슨 아기를 가진 흉한이 아닌 줄을 알고 손에 빼어들었던 육혈포로 시기를 잠깐이라도 노린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던 것이오. 그도 내 이름 묻지 아니하고 또 나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아니하고 나는 그에게 끌려서 그가 인도하는 곳으로 갔소. 그곳이라는 곳은 아까 등불이 처음 나타나던 곳인 듯한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란 것은 어떤 부인이 있는 것이오. 남자는 아라사식 양복을 입었으나 부인은 중국 옷 비슷한 옷을 입었어. 남자는 나를 끌어서 그 부인에게 인사하게 하고 이는 내 아내요 하고 또 그 아내라는 부인에게는 이는 조선 양반이요 성함이 니시죠? 하고 그는 나를 바라보고 나는 최석입니다 하고 바로 대답하였소. 최석씨? 하고 그 남자는 소개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네, 최석입니다. 아, 학교 교장으로 계신 최석씨? 하고 그 남자는 더욱 놀라오. 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세요? 하고 나도 그가 혹시 아는 사람이나 아닌가 하고 등불빛에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도무지 그 얼굴이 본 기억이 없어. 최 선생을 내가 압니다. 남 선생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남 선생도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해인가 하고 감개무량한 듯이 그 아내를 돌아보고 15년이지요? 하고 곁에 섰던 부인이 말하오. 벌써 15년인가? 하고 그 남자는 나를 보고 정임이 잘 자랍니까? 벌써 20이 넘었지? 하고 또 부인을 돌아보고 23살이지? 하고 부인이 확실치 아니한 듯이 대답하오. 네, 23살입니다. 지금 동경에 있습니다. 병이 나서 입원한 것을 보고 왔는데 하고 나는 번개같이 정임의 병실과 정임의 호텔 장면 등을 생각하고 가슴이 설렘을 깨달았어. 의외인 곳에서 의외인 사람들을 만나서 정임의 말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어. 무슨 병입니까? 정임이가 본래 몸이 약해서 하고 부인이 직접 내게 묻소. 네, 몸이 좀 약합니다. 병이 좀 나은 것을 보고 떠났습니다마는 염려가 됩니다. 하고 나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동경이 있는 방향으로 돌렸소. 마치 고개를 동으로 돌리면 정임이가 보이기나 할 것 같이. 자,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나는 아직 그의 성명도 모르는 남자는 그의 아내를 재촉하더니 우리가 조선 동포를 만난 것이 10여 년 만이요. 그런데 최 선생 이것을 좀 보시고 가시지요. 하고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나를 서너 걸음 끌고 가오. 거기는 조그만 무덤이 있고 그 앞에는 석자 높이나 되는 목패를 세웠는데 그 목패에는 두별 무덤이라는 넉자를 썼소. 내가 이상한 눈으로 그 무덤과 목패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이게 무슨 무덤인지 아십니까? 하고 유쾌하게 묻소. 두별 무덤이라니 무슨 뜻인가요? 하고 나도 그의 유쾌한 표정에 전염이 되어서 웃고 물었어.
이것은 우리 둘의 무덤이에다 하고 그는 아내의 어깨를 치며 유쾌하게 웃었어. 부인은 부끄러운 듯이 웃고 고개를 숙여 도무지 모두 꿈 같고 환영 같소. 자자 갑시다. 자세한 말은 우리 집에 가서 합시다. 하고 서너 걸음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니 거기는 말을 세 필이나 맨 마차가 있어. 몽고 사람들이 가족을 싣고 수초를 따라 돌아다니는 그러한 마차요. 사짜리로 홍해의 형의 지붕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앉게 되었어. 그의 부인과 나와는 이 지붕 속에 들어앉고 그는 손수 어자대에 앉아서 입으로 쭈쭈쭈쭈 하고 말을 모으. 등불도 꺼버리고 캄캄한 속으로 달리요. 불이 있으면 군대에서 의심을 하지요. 도적놈이 엿보지요. 게다가 불이 있으면 도리 앞이 안 보인단 말이요. 쭈쭈쭈쭈 하는 소리가 들리요.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인가? 또 이 부인은 무슨 사람인가 하고 나는 어두운 속에서 혼자 생각하였소. 다만 잠시 본 인상으로 보아서 그들은 행복된 부부인 것 같았소. 그들이 무엇하러 이 아윤 밤중에 광야에 나왔던가? 또 그 이상야릇한 두 별 무덤이란 무엇인가? 나는 불현듯 집을 생각하였소. 내 아내와 어린 것들을 생각하였소. 가정과 사회에서 쫓겨난 내가 아니요. 쫓겨난 자의 생각은 언제나 슬픔뿐이었소. 나는 내 아내를 원망치 아니하오. 그는 결코 악한 여자가 아니오. 다만 보통 여자요. 그는 질투 때문에 이성의 힘을 잃은 것이요. 여자가 질투 때문에 이성을 잃는 것이 천직이 아닐까요? 그가 나를 사랑하길래 나를 위해서 질투를 가지는 것이 아니요. 설사 질투가 그로 하여금 칼을 들어 내 가슴을 찌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눈을 감을 것이요. 사랑하는 자는 질투한다고 하오. 질투를 누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질투에 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덜크덕 덜크럭 하고 차바퀴가 철로길을 넘어가는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마차는 섰소. 앞에 빨갛게 불이 비치오. 자, 이게 우리 집이요. 하고 그가 마차에서 뛰어내리는 양이 보이요. 내려보니까 달이 올라오. 굉장히 큰 달이. 붉은 달이 지평선으로서 넘석하고 올라오. 달빛에 비치인 발을 보면 네모나게 담이라기보다는 성을 둘러싸은 달 뜨는 곳으로 열린 대문을 들어서서 넓은 마당에 내린 것을 발견하였어. 아버지, 엄마 하고 아이들이 뛰어나오. 말만큼이나 큰 개가 내 놈이나 꼬리를 치고 나오. 그놈들이 주인집 마차 소리를 알아듣고 짖지 아니한 모양이요. 큰 아이는 계집애로 19살, 작은 아이는 사내로 6, 7세, 모두 중국 옷을 입었어.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어. 방은 아라사식 절반, 중국식 절반으로 세간이 놓여있고 벽에는 조선 지도와 당군의 초상이 걸려있어. 그들 부처는 지도와 당군 초상 앞에 허리를 굽혀 베리하오.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하였어. 그는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오. 우리는 자식들을 이 흥안령 가까운 무변 강야에서 기르는 것으로 낙을 삼고 있지요. 조선 사람들은 하도 마음이 작아서 걱정이니 이런 호호탕탕한 넓은 벌판에서 길러나면 마음이 좀 커질까 하지요. 또 흥안령 밑에서 진화 중원을 동일한 제왕이 많이 났으니 혹시나 그 정기가 남아있을까 하지요. 우리 부처의 자손이 몇 대를 두고 퍼지는 동안에는 행여나 마음 큰 인물이 하나둘 날는지 알겠어요? 하고 그는 제 말을 제가 비웃는 듯이 한바탕 웃고 나서 그러나 이건 내 진정이외다. 우리도 이렇게 고국을 떠나 있지만은 그래도 고국 소식이 궁금해서 신문 하나는 늘 보지요. 하지만 어디 시원한 소식이 있어요? 그저
조리 복손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면 조그마한 생각을 가지고 눈꽃만한 야심을 가지고 서푼어치 안 되는 이상을 가지고 짖고 까불고 싸우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니 이거 어디 살 수가 있나. 그래서 나는 마음 큰 자손을 낳아서 길러볼까 하고 이를테면 새 민족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둘째 당군, 둘째 아브라함이나 하나 낳아볼까 하고 하고 유쾌하게 그러나 비통하게 웃어. 나는 저녁을 굶어서 배가 고프고 밤길을 걸어서 몸이 고난 것도 있고 그의 말을 들었어. 부인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호떡을 큰 뚝배기에 담고 김치를 작은 뚝배기에 담고 또 돼지고기 삶은 것을 한 접시 담아다가 탁자위에 놓소. 건넌방이라고 할 만한 방에서 젖먹이 우는 소리가 들리오. 부인은 30이나 되었을까. 남편은 30대 되었을 듯한 키가 헐쩍 크고 눈과 코가 크고 손도 큰 건장한 대장부요. 음성이 부드러운 것이 체격에 어울리지 아니하나 그것이 아마 그의 정신생활이 높은 표겠지요. 신문에서 최 선생이 학교를 그만두시게 되었다는 말도 보았지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다 최 선생에게 대한 중상인 줄을 짐작하였고 또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까 더구나 그것이 다 중상인 줄을 알지요. 하고 그는 확신인 어조로 말하오. 고맙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 뭐 고맙다고 하실 것도 없지요. 하고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한참이나 생각을 하더니 우선 껄껄 한바탕 웃고 났어. 내가 최 선생이 당하신 경우와 꼭 같은 경우를 당하였거든요. 이를테면 과부 서름은 동무가부가 안다는 것이지요. 하고 그는 자기의 내력을 말하기 시작하오. 내 집은 본래 서울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내 선친께서 시국에 대해서 불평을 품고 당신 삼형제의 가족을 끌고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간도해를 건너오셨지요. 간도에 맨 먼저 학교를 세우니가 내 선친이지요. 여기까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어. 그는 알씨라고 간도 개척자요. 간도에 조선인 문화를 세운 이로 유명한 이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오. 나는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물어볼 것도 없이 알았어. 아, 그러십니까? 네, 그러세요. 하고 나는 감탄하였어. 네, 내 선친을 혹 아실는지요? 선친의 말씀이 노상 그러신단 말씀이야요. 조선 사람은 속이 좁아서 못 쓴다고. 정감록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조선은 산이 많고 들이 좁아서 사람의 마음이 작아서 큰일 하기가 어렵고 큰 사람이 나기가 어렵다고. 웬만치 큰 사람이 나면 서로 시기해서 큰일 할 새가 없이 한다고. 그렇게 정감록에도 있다더군요. 그래서 선치께서 자손에게나 희망을 붙이고 간도로 오신 모양이지요. 거기서 자라났다는 것이 내 꼴입니다마는 내가 자라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K여학교의 교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지금 내 아내는 그때 학생으로 있었고 그러자 내 아버지께서 재산이 다 없어져서 학교를 독담하실 수가 없고 또 얼마 아니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보니 학교에는 세력 다툼이 생겨서 아버지의 후계자로 추정되는 나를 배척하게 되었단 말씀이요. 거기서 나를 배척하는 자료를 삼은 것이 나와 지금 내 아내가 된 학생의 관계란 것인데 이것은 천연 묵은지설인 것을 말할 것도 없어. 나도 총각이요. 그는 처녀니까 혼인을 하자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것이 사제관계라면 중대 문제거든. 그래서 나는 단연히 사직을 하고 내가 사직한 것은 제 죄를 승인한 것이라 하여서 그 학생, 지금 내 아내도 출교 처분을 당한 것이오.
그러고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 내 장인이죠. 그 여자의 아버지는 나를 죽일 놈같이 원망을 하고 그 딸을 죽이려니라고 감금을 하고 어쨌으나 조그만 간도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단 말이요.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은 지금 내 아내인 그 딸의 자백이요. 무엇라고 했는고 하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오. 그 사람한테가 아니면 시집을 안 가오. 하고 뻗댔단 말이요. 나는 이 여자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가 할 때 의문심이 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와 혼인하리라고 결심을 하였소. 나는 마침내 정식으로 K 장로라는 내 장인에게 청혼을 하였으나 단박에 거절을 당하고 말았지요. K 장로는 그 딸을 간도에 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서울로 보내기로 하였단 말을 들었어. 그래서 나는 최후의 결심으로 그 여자, 지금 내 아내 된 사람을 데리고 간도에서 도망하였소. 함중에 단둘이서. 지금 같으면요 사제간에 결혼을 하기로 뭐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은 그때 어디 그랬나요? 사제간의 혼인이란 것은 부녀간에 혼인한다는 것과 같이 생각하였지요. 더구나 그때 간도 사회에는 청교도족 사상과 열렬한 애국심이 있어서 도덕 표준이 여간 높지 아니하였지요. 그런 시대니까 내가 내 제자인 여학생을 데리고 달아난다는 것은 살인강도를 하는 이상으로 무서운 일이었지요.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어찌하였으나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려는 그에게 사실 나도 마음속으로는 그를 사랑하였지요. 다만 사제간이니까 영원히 달할 수는 없는 사랑이라고 단념하였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비록 부처 생활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의 사랑을 안다는 것과 나도 그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만은 보여주자는 것이지요. 때는 마침 가을이지만은 몸에 지닌 돈도 얼마 없고 천신만고로 길림까지를 나와 가지고는 배를 타고 송화강을 내려서 하얼빈에 가가지고 거기서 간신히 치타까지의 여비와 여행권을 얻어가지고 차를 타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10여 년 전 오늘이란 말이요. 이때 부인이 옥수수로 만든 국수와 감자 삶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 나는 아래 말을 듣던 끝이라 유심히 부인을 바라보았소. 그는 중키나 되는 둥근 얼굴이 혈색이 좋고 통통하여 미인이라기보다는 씩씩한 여자요. 그런 중에 조선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아담하고 점잖은 맛이 있어. 앉으시죠. 지금 두 분께서 처음 사랑하시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고 나는 부인에게 교의를 권하였소. 그런 말씀은 왜 하시오? 하고 부인은 갑자기 10년이나 어려지는 모양으로 수삽한 빛을 보이고 고개를 숙이고 달아나오. 그래서요. 그래 오늘이 기념일 위에다 그려? 하고 나도 웃었어. 그렇지요. 우리는 해마다 오늘이 오면 우리 무덤에 성묘를 가서 하룻밤을 세우지요. 오늘은 손님이 오셔서 중간에 돌아왔지만 하고 그는 유쾌하게 웃어. 성묘라니? 하고 나는 물었어. 아까 보신 두 별 무덤 말이요. 그것이 우리 내외의 무덤이지요. 나는 영문을 모르고 가만히 앉았어. 내 이야기를 들으시지요. 그래 둘이서 차를 타고 오지 않았겠어요. 물론 여전히 선생님과 제자지요. 그렇지만 워낙 여러 날 단둘이서 같이 고생을 하고 여행을 했으니 사랑의 불길이 탈 것이야 물론 아니겠어요.
다만 사제라는 굳은 의리가 그것을 겉에 나오지 못하도록 누른 것이지요. 그런데 꼭 오늘같이 좋은 날인데 여기는 대개 일기가 일정합니다. 좀채로 비가 오는 일도 없고 흐리는 날도 없지요. 헌데 F여계를 오니까 참 석양 경치가 좋단 말이요. 그때 불현듯 에라 여기서 내려서 이 석양 속에 저 호숫가에 둘이서 헤매다가 깨끗이 사제의 몸으로 이 깨끗한 광야에 묻혀버리자 하는 생각이 나겠지요. 그래 그때의 말을 내 아내 그때는 아직 아내가 아니지요. 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였더니 참 좋다고 박장을 하고 내 어깨에 매달리는구려. 그래서 우리 둘은 차가 거의 떠날 임박해서 차에서 뛰어내렸지요. 하고 그는 그때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모양으로 말을 끊고 우두커니 허공을 바라보. 그러나 그의 입 언저리에는 유쾌한 회고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어. 이야기 다 끝났어요? 하고 부인이 크바스라는 청량 음료를 들고 들어오. 아니요. 이제부터가 정토이니 당신도 거기 앉으시오. 지금 차에서 내린 데까지 왔는데 당신도 앉아서 한 파트를 맡으시오. 하고 알은 부인의 손을 잡아서 자리에 앉지요. 부인도 웃으면서 앉소. 최 선생 처지가 꼭 나와 같단 말이오. 정임의 처지가 당신과 같고. 하고 그는 말을 계속하오. 그래 차에서 내려서 나는 이 양반하고 물을 찾아 헤매었죠. 아따 석양이 어떻게 좋은지. 이 양반은 박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 둘은 마치 유쾌하게 산보하는 사람 같았지요. 참 좋았어요. 그때는 참 좋았어요. 그 석양에 비친 광야와 호수라는 건 어떻게 좋은지 그 수은 같은 물속에 텀벙 뛰어들고 싶었어요. 그 후엔 해마다 보아도 그만 못해. 하고 부인이 참견을 하오. 아이들은 다 자는 모양이요. 그래 지양 없이 헤매는데 해는 뉘어뉘어 넘어가고 어스름은 기어들고 그때 마침 하늘에는 별 둘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것을 이 여학생이 먼저 보고서 갑자기 취연해지면서 선생님 저 별 보셔요. 앞선 큰 별은 선생님이고 따라가는 작은 별은 저야요 하겠지요. 그 말이 또 그 태도가 어떻게 가련한지. 그래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니까 과연 별 2개가 지는 해를 따르는 듯이 따라간단 말이오. 말을 듣고 보니 과연 우리 신세와도 같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또 이럽니다 그려. 선생님 앞선 큰 별은 아무리 따라도 저 작은 별은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겠지요. 영원히 따라가다가 못해서 마침내는 저 작은 별은 죽어서 검은 재가 되고 말겠지요. 저 작은 별이 제 신세와 어쩌면 그리 같을까 하고 한탄을 하겠지요. 그때 한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솟는 어린 처녀의 석양빛에 비친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당신도 미인이었소. 하고 내가 유쾌하게 웃는 것을 보니 나는 더욱 적막하여짐을 깨달았소. 어쩌면 그 석양, 그 2별이 이들에게와 내게 똑같은 인상을 주었을까 하니 참으로 이상하다 하였소. 그래 인제 하고 알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오. 그래 인제 둘이서 그야말로 감개무량하게 2별을 바라보며 걸었지요.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고 앞선 큰 별이 넘어가고
그리고는 혼자서 깜빡깜빡하고 가던 작은 별이 넘어가니 우리는 그만 땅에 주저앉았어. 거기가 어딘고 하니 그 두 별 무덤이 있는 곳이지요. 선생님 저를 여기다가 파묻어 주시고 가셔요. 선생님 손수 저를 여기다가 묻어놓고 가주셔요. 하고 이 사람이 조르지요. 하는 것을 부인은 내가 언제 하고 남편을 흘겨보. 그럼 왜라고 했소? 어디 본인이 한번 옮겨보. 하고 알이 말을 끊소. 간도를 떠난 지가 한 달이 되도록 단둘이 다녀도 요만큼도 귀해 주는 점이 안 뵈니 그럼 파묻어 달라고 안 해요? 하고 부인은 웃소. 허허 하고 알은 부인의 말에 웃고 나서 그 자리에 묻어달란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측은한지. 그럼 나도 함께 묻히자고 그랬지요. 나는 그때 정말 그 자리에 함께 묻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손으로 곧 구덩이를 팠지요. 떡가루 같은 모래판이니까 파기는 힘이 아니 들겠지요. 이도 물끄러미 내가 땅을 파는 것을 보고 섰더니만 자기도 파기를 시작하겠지요. 하고 내가 다 웃어. 그래 순식간에 하고 알은 이야기를 계속하오. 순식간에 둘이 들어놓을 만한 구덩이를 아마 투자 깊이나 되게 네모나게 파놓고는 내가 들어가 누워보고 그러고는 또 파고 하여 아주 편안한 구덩이를 파고 나서는 나는 아주 세상을 하직할 셈으로 사방을 둘러보고 사방이래야 컴컴한 어둠밖에 없지만 사방을 둘러보고 이를테면 세상과 작별을 하고 들어 누웠죠. 지금 이렇게 해고담을 할 때에는 우습기도 하지만 그때는 참으로 종교적이라 할 만한 엄숙이었어. 그때 우리 둘의 처지는 앞도 절벽 뒤도 절벽이어서 죽는 길밖에 없었지요. 또 그뿐 아니라 인생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사랑의 맑은 정이 타고 가장 기쁘고도 슬프고도 이를테면 모든 감정이 절정에 달하고 그러한 순간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요. 가장 마땅한 일같이 생각하였지요. 광야의 아름다운 항운이 순간에 쓰러지는 모양으로 우리 두 생명의 아름다움도 순간에 쓰러지자는 우리는 철학자도 시인도 아니지만은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 둘에게 그러한 생각을 넣어준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 누워있는 것을 저희가 불끄러미 보고 있더니 자기도 내 곁에 들어와 눕겠지요. 그런 뒤에는 항원에 남은 빛도 다 쓰러지고 아주 캄캄한 암흑세계가 되어버렸지요. 하늘에 어떻게 그렇게 별이 많은지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참 별이 많아요. 우주란 참 커요. 그런데 이 끝없이 큰 우주에 한없이 많은 별들이 다 제자리를 지키고 제 길을 지켜서 서로 부딪지도 아니하고 끝없이 긴 시간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주에는 어떤 주재하는 뜻, 섭리하는 뜻이 있다 하는 생각이 나겠지요. 나도 예수교인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은 이때처럼 하나님이라 할까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우주의 섭리자 이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한 일은 없었지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에 비기면 저까지 별들이 다 무엇이오. 하고 그때 겨우 18살밖에 안 된 이이가 내 귀에 입을 대고 말할 때에는 나도 참으로 놀랐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5, 6년 상관밖에 안 되지만 20세 내에 5, 6년 상관이 적은 것인가요? 게다가 나는 선생이요. 자기는 학생이니까 어린애로만 알았던 것이 그런 말을 하니 놀랍지 않아요? 어째서 사람의 마음이 하늘보다도 더 이상할까 하고 내가 물으니까 그 대답이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늘이나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알 수 없고 더 뜨겁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겠지요. 생명이란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그 말에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신비한 생명을 내는 우주는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요 하고 내가 반문하니까 당신 말이 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 행복을 깨트리고 싶지 않습니다. 놓쳐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행복, 선생님 곁에 있는 이 행복을 꽉 안고 죽고 싶어요. 그러지 않았어. 누가 그랬어요? 난 다 잊어버렸어요. 하고 부인은 차를 따르고 알은 이제는 하하하 하는 웃음조차 잊어버리고 부인에게 농담을 붙이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종교적 엄숙 그대로 말을 이어 자, 저는 약을 먹어요 하고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이 감행되겠지요. 약이란 것은 하얼빈에서 준비한 아편이지요. 유정 5번째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6번째 낭독을 또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유정 작품을요 쭉 읽다 보면은 옛날에도 그 생각을 했지만 바로 오늘 낭독해드린 이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혹시 이 소설을 쓰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30년 전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낭독하면서 또 그 생각이 드는군요. 낭독을 하면서 내용들이 조금씩 생각나는데요.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뭐였더라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 낭독할까 생각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제가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도 낭독하고 싶어서 낭독을 했습니다. 목이 안 좋으니까 좀 빨리 낭독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편을 하는군요. 남편이.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전개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